1년 중 달이 가장 밝다는 추석. 하지만 올해 우리 집의 분위기는 보름달만큼 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 일산이 녀석 결혼하고 첫 명절부터 제 속을 긁더니만 어김없이 올해도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군요. 뭐 이제는 기대할 것도 없지만요. 그래도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매번 품게 되잖아요. 아침부터 전부치고 나물 무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 녀석 얼굴 볼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죠. 오후가 되어서야 며느리 나미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제게 미안한 기색을 비쳤어요. 어머니, 길이 너무 막혀서요. 죄송해요, 늦었죠? 일산이의 말에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어 보였죠. 괜찮다. 오느라 고생했다. 어서 들어오너라. 하지만 뒤따라 들어오는 며느리의 표정은 조금 달랐어요.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이 얼굴에 가득했죠. 어머니, 저희도 일찍 출발하고 싶었는데 차가 많은 걸 어떡해요. 그냥 이해하셔야죠. 나미는 소파에 가방을 툭 던지며 말했어요. 그 퉁명스러운 말투의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명절날 아들 얼굴을 봐서 참기로 했어요. 그래요, 제가 참아야죠. 별 수 있나요? 그래, 피곤할 텐데 앉아 있어라. 곧 저녁 차려줄게. 제가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나미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아, 어머니. 이거요. 며느리가 내민 것은 제법 크고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 선물 상자였죠.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는 이 아이가 철이 좀 들었나? 하는 그런 헛된 기대감 말이에요. 작년 추석에는 글쎄 마트에서 파는 양말 3개 묶음을 덜렁 주고는 생색을 있는 대로 내던 아이였거든요. 어머니,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포장도 엄청 고급스럽죠? 나미는 으스대며 말했고 옆에 있던 아들 녀석은 나미가 어머니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라며 거들더군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에 마음이 살짝 불안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죠. 고맙다 아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저녁상이 차려지고 모처럼 세 식구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정성껏 만든 갈비찜이며 잡채를 아들 녀석은 참 맛있게 먹었죠. 역시 어머니 음식은 최고예요. 나미야, 너가 좀 배워야겠다. 일산이의 칭찬에 나미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어요. 뭐, 내가 뭘 배워? 어머니는 평생 음식만 하셨으니까 잘하는 게 당연하죠. 나는 바깥일 하느라 바쁜 사람이거든.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당황한 아들 녀석을 보며 애써 웃어 보였죠. 아니다. 남이 말이 맞다. 너는 일하느라 힘든데 언제 요리까지 배우겠니?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 때 많이 먹어도. 제 말에 나미는 그쵸, 어머니? 저도 사 먹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라며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 밥맛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저건 알뜰한 게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는데 나미가 다시 선물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선물은 마음에 드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잊고 있던 선물 상자를 가져왔어요. 화려한 금색 리본을 풀고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벗겨냈죠. 그리고 상자를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어요.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수건 10장이 전부였거든요. 그것도 백화점 로고가 박힌 고급 수건이 아니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얇고 뻣뻣한 질감의 수건이었죠. 이게 대체 뭔가 싶어 수건 한 장을 펼쳐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수건의 귀퉁이에 파란색 실로 선명하게 수놓인 두 글자, 호스탕.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어요. 여기서 화를 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게 뻔했거든요. 어머, 수건이구나. 고맙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살짝 떨려 나왔어요. 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나미는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누가 비싼 거 사요? 다 거품이에요. 이렇게 실용적인 게 최고죠. 매일 쓰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일부러 이런 걸로 고른 거라고요. 그 말에 아들 일산이도 맞장구를 쳤죠. 엄마, 나미가 원래 좀 알뜰하잖아. 좋은 뜻으로 준 건데 뭘 그래. 그냥 잘 써. 알뜰이라는 단어가 그 순간처럼 역겹게 들린 적은 없었어요. 저건 알뜰이 아니라 파렴치한 거죠. 어떻게 목욕탕 수건을 훔쳐다가 시어머니 추석 선물이라고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 매일 쓰는 거니 좋구나. 고맙다, 아가. 제 대답에 만족했는지 나미는 소파에 드러눕다시피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들 녀석은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며 제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고요. 화기애애해야 할 명절 저녁은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어요.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며느리가 주고 간 선물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죠. 수건을 한 장 한 장 꺼내어 불빛에 비춰봤어요. 역시나 모든 수건에는 호수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어떤 수건은 올이 나가 있고 또 어떤 수건은 가장자리가 살짝 닳아 있었죠. 코를 가까이 대니 희미하게 락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이건 누가 봐도 목욕탕에서 쓰던 물건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아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처량함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혔죠.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아이를 며느리로 들였을까?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며느리가 내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는 며느리의 잘못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없이 맑았어요. 며느리가 주고 간 선물 상자는 거실 한 구석에서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에서 수건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파란색 실로 선명하게 새겨진 호수탕이라는 세 글자. 이걸 증거물로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죠. 혹시 모르니 가장 깨끗하고 올이 나가지 않은 것으로 골랐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증거도 깔끔한 게 좋잖아요. 가방에 수건을 넣고 옷을 챙겨 입으니 마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첩보원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헛웃음이 나왔지만 이내 입술을 굳게 다물었죠.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어디 가세요? 마침 잠에서 깨어나온 아들 녀석이 제게 물었어요. 시장 좀 다녀오려고.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좀 사오려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댔어요. 아들은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며 별 의심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그 무심한 뒷모습을 보니 또 한 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저 녀석은 제 애미가 왜 이른 아침부터 낯선 목욕탕을 찾아 나서는지 꿈에도 모르겠지.
제 마누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지금은 아들에게 화를 낼 때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우선이었죠. 집을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금 떨렸어요. 제가 지금 잘하는 짓일까? 너무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일 뿐이라고요.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명백한 기만이었고 저에 대한 무시였죠. 그걸 알면서도 덮어주는 건 시어머니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본 호수탕은 시내 중심가에서 버스로 4정거장 정도 떨어진 동네에 있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큰 오래된 건물이더군요. 버스에서 내려 목욕탕 입구로 다가가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입구 유리문에 큼지막하게 붙어 있는 경고 문구였죠. 수건, 비품 외부 유출 시 절도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구 앞에서 잠시 발을 멈췄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우리 며느리는 저 글씨를 보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건을 가방에 쑤셔 넣었을 걸 생각하니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손님인 척하며 목욕비를 계산했죠. 수건하고 열쇠요. 직원은 말없이 수건 2장과 사물함 열쇠를 카운터 위로 툭 밀어놓았어요. 그 수건을 받아드는 순간 집에서 가져온 증거물과 똑같은 뻣뻣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탈의실로 들어서니 후끈한 열기와 샴푸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목욕탕은 비교적 한산했죠. 저는 옷을 벗고 탕 안으로 들어가기 전 수건 보관함을 유심히 살폈어요. 역시나 제가 받은 수건과 똑같은 수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질감이며 색깔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명한 호수탕이라는 파란색 자수까지. 제 의심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할 확신이 되었어요.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밤새 쌓였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지만 머릿소리는 여전히 복잡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평화롭게 목욕을 즐기고 있었죠. 저만 빼고요. 저는 마치 암행어사라도 된 것처럼 목욕탕 구석구석을 훑어봤어요. 샴푸와 린스는 커다란 공용 용기에 담겨 있었고 비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며느리는 저런 것도 챙겨갔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쪽 구석에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모녀, 친구와 수다를 떨며 웃는 아주머니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똑같은 손님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곳에 와 있었어요. 한참 동안 탕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했어요. 일단 증거는 확실해졌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죠. 감정적으로 나서서 일을 그르칠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하고 더 명백한 증거를 잡거나 아니면 이 목욕탕 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후자를 택하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이 일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목욕탕 주인을 끌어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어요. 목욕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저는 다시 카운터로 향했어요. 일종의 탐색전이었죠. 저기요, 아가씨.
제가 말을 걸자 아까 그 젊은 직원이 마지못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어요. 네, 뭐 필요하세요? 여전히 말투는 쌀쌀맞았죠. 아니, 다름이 아니라 여기 수건이 참 좋아서요. 톡톡하고 물기도 잘 닦이고 혹시 이거 어디서 사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집에 사다 놓고 쓰고 싶어서요. 제 능청스러운 연기에 직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더군요. 할머니, 이거 그냥 목욕탕 수건이에요. 업체에서 대량으로 납품받는 거지 따로 파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쩐지 좋더라니. 그럼 혹시 몇 장만 저한테 파시면 안 될까요? 돈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수건을 참 좋아하거든요. 일부러 며느리 핑계를 대봤어요. 제 딴에는 자연스러운 접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저희 수건 외부로 못 가져나가요. 입구에 써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다른 손님들도 다 보고 계세요. 직원의 경계심 가득한 말투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랬네. 젊은 사람이 쌀쌀 맡기는. 마지막 말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죠. 씁쓸하게 웃으며 목욕탕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느껴졌죠. 작전은 실패였어요. 너무 어설펐죠. 목욕탕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젊은 직원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어요. 이 목욕탕의 주인을 만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물론 주인이 제 말을 믿어줄지 귀찮아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제 손에 들린 가방 안에는 여전히 호스탕 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이 수건은 단순한 수건이 아니었죠. 이건 제 자존심이었고 앞으로 시작될 모든 일의 중요한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인터넷을 뒤져 호스탕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사장이 목욕탕에 나오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두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차례였죠. 며칠 후 저는 다시 호스탕을 찾아갔어요. 일부러 손님이 가장 없을 것 같은 평일 오후 2시를 골랐죠. 이번에는 목욕을 하러 온 손님이 아니라 주인장을 만나러 온 손님이었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섰죠. 다행히 지난번 그 젊은 직원은 보이지 않고 대신 인상이 화끈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시장 상인처럼 활기차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죠. 저는 직감적으로 저분이 이곳의 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목욕하러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제 예상대로 시원시원했어요. 아니요. 저는 사장님을 좀 뵈러 왔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이시죠? 혹시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셨어요? 아니면 뭐 건의사항이라도? 물이 안 뜨겁던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방에서 수건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장님, 혹시 이 수건 여기 목욕탕 수건 맞죠? 제 말에 김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장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녀는 수건을 집어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 맞아요. 우리 목욕탕 수건인데 이게 왜 손님한테 있어요? 혹시 직원이 실수로 드렸나요? 아니면 지난번에 오셨다가 깜빡하고 가져가셨나?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죠. 아니요, 사장님. 이건 제 며느리가 지난 추석에 저에게 선물이라고 준 겁니다. 네, 며느리가요? 이걸 선물이라고요? 김 사장님의 목소리가 카운터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그간의 사정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추석날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샀다며 건넨 선물 상자 이야기, 그 안에서 나온 목욕탕 수건들, 실용적인 게 최고라며 생색내던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 그리고 그걸 말리기는커녕 동조하던 아들 녀석의 한심한 모습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김 사장님의 얼굴은 점점 더 붉게 달아올랐죠. 세상에,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봤어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어쩐지 요즘 들어 수건이 유독 많이 없어진다 했더니 그걸 훔쳐다가 시어머니한테 선물이라고 줘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김 사장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저보다 더 분개했어요. 마치 자기 일처럼 화를 내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오히려 조금 진정이 되는 기분이었죠.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서름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 이야기 좀 더 들어보세요. 저는 김 사장님을 다독이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며느리를 망신 주는 게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그 아이의 못된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말에 김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저를 사무실로 이끌었어요. 어머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은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해요. 따라 들어오세요. 여기서 이야기하시죠. 김 사장님의 작은 사무실은 목욕탕의 열기만큼이나 후끈했어요. 벽에는 절약이니 청결이니 하는 거품 같은 문구들이 붙어 있었죠. 우리는 마주 앉아 믹스 커피를 한 잔씩 마셨어요. 김 사장님은 그동안 수건이며 비품이 없어져서 속 썩었던 이야기를 한참 동안 털어놓았어요. 어머님,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장사할 맛이 안 나요. 수건 한 장, 비누 한 개가 다 돈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어떤 사람은 아예 목욕 가방에 샴푸통을 거꾸로 박아놓고 샴푸를 통째로 채워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선물이라고 주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그녀의 하소연을 들으니 왠지 모를 동지애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단순한 손님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동지가 된 셈이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사장님. 혹시 여기 CCTV 같은 거 없나요? 제 질문에 김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탈의실 입구랑 카운터 쪽은 다 찍히고 있어요. 아이고, 어머님.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맨날 없어진 뒤에야 한탄만 했지. 돌려볼 생각은 못했네요. 김 사장님은 당장이라도 CCTV를 확인해 보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제 며느리가 언제 다녀갔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석 전 며칠 사이일 거예요. 인상착의는 키는 보통이고 좀 마른 체형이에요. 머리는 길고요. 우리는 CCTV 녹화 영상을 재생하는 모니터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긴장된 마음에 마른 침을 삼켰어요. 부디 제 예상이 틀렸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며느리의 뻔뻔한 얼굴이 떠오르며 그럴 리 없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화면 속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며느리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제 한 팀이었으니까요. 모니터 화면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며칠치 녹화 분량을 빠르게 돌려보며 며느리 나미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죠. 눈이 빠질 것처럼 아팠지만 누구 하나 힘들다는 내색 없이 화면에 집중했어요. 김 사장님은 아이고, 저 아줌마는 또 오셨네. 올 때마다 수건 2장씩 가져가는 양반인데. 라며 혀를 차기도 했고, 저는 혹시나 며느리가 아는 사람이라도 화면에 나올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녁때가 다 되어갈 무렵 드디어 김 사장님이 어머님, 저 사람 맞죠? 라며 화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화면 속에는 익숙한 얼굴, 바로 제 며느리 나미가 있었어요. 추석 이틀 전 오후였죠.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듯 머리카락은 미처 다 말리지 못해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나미는 탈의실을 나오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잽싸게 자신의 커다란 가방 안으로 쑤셔 넣었어요. 각 잡힌 모양새와 부피, 누가 봐도 그건 수건이었죠.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서너 장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설마 했는데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영상을 계속해서 지켜봤죠. 나미는 카운터 옆에 비치된 공용빗을 마치 제 것인 양 자연스럽게 가방에 넣었고, 심지어는 다른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사람의 바구니에서 샘플용 샴푸까지 챙기는 대담함을 보였어요.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정수기 옆에 놓인 종이컵 한 줄을 통째로 뽑아 가방에 넣더군요.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옆에 앉은 김 사장님은 입을 틀어막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세상에, 저 여자는 완전 도둑이네. 도둑이야. 수건만 가져가는 게 아니었어.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주일 전, 2주일 전 영상까지 돌려봤어요. 놀랍게도 나미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 목욕탕을 찾았고, 올 때마다 무언가를 습관처럼 챙겨가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난 뒤 김 사장님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펄펄 뛰었어요. 어머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버르장머리를 아주 단단히 고쳐줘야 해요. 상습 절도예요. 이건 제가 오늘 아주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어요. 그녀는 당장이라도 수화기를 들 기세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김 사장님의 팔을 붙잡고 진정시켰어요. 사장님, 잠깐만요. 경찰에 신고하는 건 너무 일이 커져요. 제 아들 얼굴도 있고 사돈댁 체면도 있고요. 제 말에 김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런 며느리를 계속 보고 사실 거예요? 저런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물론 사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 아이는 제 며느리예요. 제가 감싸고 돌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법적인 처벌보다는 더 확실하게, 뼈저리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짓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김 사장님을 설득했어요. 경찰서에 들락거리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제 아들 앞길에도 좋을 게 없어요. 그 아이에게 빨간 줄이 가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벌은 받아야죠. 법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게 할 거예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김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알겠어요.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대신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정말 어머님은 보살이시네요. 그렇게 저는 김 사장님이라는 든든한 아군을 얻게 되었어요. 복수심보다는 며느리를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제 진심이 그녀에게도 통한 것 같았죠. 우리는 함께 그 뻔뻔한 절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USB에 고스란히 담았어요.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제 손에 들어온 셈이었죠. 이제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 강력한 무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섣불리 며느리에게 영상을 들이밀며 다그치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었어요. 분명 어머니가 저를 의심해서 몰래 뒤를 캔 거예요?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했거든요. 아들 녀석도 제게 서운함을 느낄 테고요. 그래서는 안 됐죠. 이 일은 며느리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모든 사람 앞에서 깨닫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시어머니를 기만할 생각을 꿈에도 꾸지 못하도록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무심코 바라보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동그라미 표시와 함께 사돈 생신이라고 적어둔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바로 며느리 나미의 어머니, 제 사부인의 칠순 생신이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캄캄한 밤하늘에 번개가 치듯 기가 막힌 계획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거였어요. 무대는 바로 사돈의 칠순 잔칫날. 수많은 하객과 친지들이 모인 바로 그곳에서 며느리가 제게 주었던 선물을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계획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죠. 이건 예술이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주었던 모욕을 수백 배로 돌려주면서도 제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아주 우아한 방법이었죠. 제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몇 주 동안 제 속을 시커멓게 태웠던 분노와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짜릿한 기대감과 확신이 들어찼죠. 다음 날 저는 곧장 김영애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예요. 지난번에 갔던 할머니요. 제 목소리에 김 사장님은 금세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죠. 아이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혹시 그 며느리가 또 속 썩이던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주 좋은 계획이 생각나서요. 사장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제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돈의 칠순 잔칫날 모든 하객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제게 주었던 그 호수탕 수건을 선물로 건네주겠다는 제 이야기에 김 사장님은 처음에는 네, 그걸요? 라며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이내 수화기 너머로 배를 잡고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푸아하, 어머님 진짜 대박이네요. 완전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통쾌한데요? 좋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아주 기똥차게 준비해 드릴게요. 김 사장님은 저보다 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해야죠. 저희 목욕탕 수건 중에서도 호수탕 글씨가 제일 크고 선명하게 박힌 어급으로만 10장 골라드릴게요. 그리고 포장도 대충 하면 안 되죠. 제가 아는 집이 있는데 거기서 최고급 한지 포장지랑 금박 상자를 구해다가 백화점 명품 선물보다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리본도 아주 탐스러운 걸로 달아드리고요. 그녀의 적극적인 지원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전화로 한참 동안이나 세부 계획을 의논하며 마치 큰 작전을 앞둔 장군들처럼 웃었죠. 며칠 뒤 저는 김 사장님과의 약속대로 다시 호수탕을 찾아갔어요. 김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사무실로 이끌더니 자랑스럽게 준비해 둔 것들을 보여주었죠. 정말 그녀의 말대로였어요. 호수탕 로고가 유난히 선명한 빳빳하게 풀을 먹인 새수건 10장과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금색 상자, 그리고 우아한 문양이 새겨진 비단 포장지까지. 어떠세요, 어머님?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엄청나게 귀한 선물인 줄 알겠죠? 김 사장님의 말에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사무실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성스럽게 수건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소꿉놀이라도 하는 것처럼 즐거웠죠. 수건 한 장 한 장을 곱게 접어 상자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그리고는 비단 포장지로 상자를 감싸고 큼지막한 금색 리본을 묶어 마무리했죠. 완성된 선물은 정말이지 완벽했어요. 그 내용물이 목욕탕 수건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고급스럽고 기품이 넘쳤죠.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 며느리가 보면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제 말에 김 사장님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그날 잔치 끝나고 꼭 후기 들려주셔야 해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선물을 챙겨 목욕탕을 나서는데 김 사장님이 저를 붙잡으며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어머님, 이거 축의금이라도 보태세요. 제 마음이에요.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김 사장님은 기어코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제 속을 다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그 따뜻한 마음에 저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 때문에 생긴 악연이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저녁 아들 일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실행할 차례였거든요. 일산아, 잘 지내니? 제 목소리에 아들은 멋쩍은 듯 대답했죠. 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추석 이후로 아들 녀석은 제게 전화를 한 통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 눈치를 보느라 그랬을 테죠.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가 네 장모님 칠순이잖니.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생신 선물은 내가 준비했다. 너희들 돈 쓰지 말라고. 제 말에 아들은 놀란 듯 되물었어요. 네. 어머니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요. 됐다. 내가 아주 특별한 걸로 준비했으니 너는 신경 쓰지 말거라. 아주 귀하고 좋은 걸로 준비했으니 네 장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게다. 저는 일부러 특별하고 귀한 선물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그저 아이고 어머니. 뭘 이런 것까지 감사합니다. 남이한테도 잘 이야기할게요. 라며 고마워할 뿐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에 놓인 화려한 선물 상자를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우리 가족을 감싸고 있었죠. 사돈의 생신을 사흘 앞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일부러 갈비찜과 잡채를 잔뜩 만들어 놓고 아들 일산에게 전화를 걸었죠. 일산아, 저녁에 잠시 집에 들르거라. 너 좋아하는 갈비찜 좀 했다. 남이랑 같이 와도 좋고. 제 말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 혼자 갈게요. 남이는 요즘 좀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그러니 그럼 너라도 와서 밥 먹고 가거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남이가 왜 바쁜지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제 얼굴 보기가 불편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겠죠.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오늘 아들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아들이 집으로 들어섰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추석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는 아들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수척해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식탁에 앉히고 저녁상을 차려주었죠. 아들은 말없이 제가 차려준 밥을 먹었어요. 맛이 어떠냐? 제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네, 맛있어요. 라고 힘없이 대답할 뿐이었죠.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어온 뒤 저는 드디어 본론을 꺼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죠. 저는 안방 서랍에 넣어두었던 USB 하나를 꺼내 아들 앞에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어놓았어요.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USB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네 아내의 진짜 모습이란다. 너가 직접 보고 판단하거라. 제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는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꾸나. 네 노트북 가져왔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아 아들의 표정 변화를 하나하나 지켜봤어요. 파일이 열리고 화면에 호수탕 탈의실 입구에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움직임 없는 화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아들의 얼굴이 화면에 아내 나미가 등장하는 순간 굳어지기 시작했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품속에서 수건 뭉치를 꺼내 가방에 쑤셔 넣는 아내의 모습을 본 아들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확대를 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자신의 아내, 이남이가 맞았어요.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어요. 빗을 훔치고 샘플 샴푸를 챙기고 심지어 종이컵 한 줄을 통째로 뽑아가는 아내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아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어갔어요. 그건 더 이상 알뜰함의 범주에 속하는 행동이 아니었죠. 명백한 절도 행위였어요. 다른 날짜의 영상들에서조차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아내의 모습을 확인한 아들은 결국 노트북을 셔터 내리듯 쾅 닫아버렸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테이블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실망감,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모두 뒤섞여 있었죠. 제가 아내를 잘못 만난 것도 제 잘못이고, 그런 아내의 말만 믿고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린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제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아들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일산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제 말에 아들은 더 서럽게 울었죠. 한참 동안 아들을 울게 내버려 둔 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입을 열었어요. 일산아,
이건 단순히 남이가 물건 몇 개 훔친 것의 문제가 아니란다. 이건 습관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야. 그리고 너와 나, 우리 가족 전체를 기만한 문제이기도 해. 이대로 넘어가면 남이는 앞으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 그러니 이번에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이한테 이걸 보여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제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준비한 거란다. 사돈의 칠순 잔치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남이가 제게 주었던 그 수건을 선물로 되돌려줄 생각이야. 제 계획을 들은 아들은 기겁하며 저를 말렸어요. 어머니, 안 돼요.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장모님 생신 잔치를 망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데 남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요. 그럼 어쩌자는 말이냐? 너가 지금 남이를 감싸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는. 조용히? 추석날 나에게 그런 모욕을 줄 때는 조용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조용히 해결하자고. 일산아, 정신 차리거라. 남이 같은 아이는 이런 충격 요법이 아니면 절대 바뀌지 않아. 잠깐 창피하고 말 일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이건 남이 스스로가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야.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지.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너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란다. 계속 그렇게 잘못된 아내의 편에 서서 무능한 아들이자 남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떳떳한 가장으로 설 것인지 너가 선택하거라. 만약 너가 끝까지 남이 편에 선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생각이다. 제 마지막 말은 아들에게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죠. 그리고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젖은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제가 어머니를 돕겠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비로소 이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사돈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목욕 재개를 하고 가장 아껴두었던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은은하게 화장을 하며 거울 속의 저를 바라봤죠. 제 얼굴에는 긴장감과 결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오늘 저는 단순히 사돈의 생신을 축하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죠. 저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거실 한쪽에 위풍당당하게 놓여있는 화려한 선물 상자를 보니 비장한 마음마저 들었죠. 약속 시간이 되어 아들 일산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의 얼굴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그럼 가자꾸나. 우리는 함께 선물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잔치가 열리는 연회장으로 가는 내내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고 저 역시 창밖만 바라보았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굳이 말이 필요 없었어요. 잔치가 열리는 곳은 시내에서 가장 큰 뷔페 식당의 연회장이었어요. 입구부터 화려한 꽃 장식과 사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우리를 맞았죠. 연회장 안은 이미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시끌벅적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잔치의 주인공인 사돈 내외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아이고, 사부인.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귀한 걸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은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사부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고우시네요. 라고 인사했죠. 그때 저쪽에서 화사한 원피스 차림의 며느리 나미가 우리를 향해 달려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오늘 너무 고우시다. 나미는 언제나처럼 싹싹하고 살가운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제 팔짱을 끼며 온갖 아양을 떠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쳤죠. 그래, 마음껏 즐기려무나. 오늘이 너의 그 가식적인 미소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테니. 나미는 저와 아들을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그리고는 잔치가 진행되는 내내 완벽한 딸이자 며느리인 척 연기했죠. 친척 어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음식을 가져다 나르고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은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모습이었어요. 몇몇 친척들은 저를 보며 사부인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얻으셨네. 저렇게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가 어디 있어. 라며 부러워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네, 복에 넘치죠. 라며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아들 일사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전문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본격적인 칠순 잔치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케이크 커팅식이 끝나고 자녀들의 감사 편지 낭독이 이어졌죠. 나미는 남편인 일산을 부추겨 단상에 올라가게 했고 일산은 마지못해 장모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를 읽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미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선물 증정 시간이 다가왔어요. 사회자는 유쾌한 목소리로 외쳤죠.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두 분을 위한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위와 따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보겠습니다. 나미와 일사는 미리 준비한 두툼한 돈 봉투와 유럽 여행 상품권을 선물로 드렸어요. 사돈 내외는 한박웃음을 지으며 딸과 사위를 끌어안았죠.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그때였어요. 사회자가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죠. 아,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오신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사위의 어머니 박정순 여사님이신데요. 사부인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아주 귀한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으로 향했어요. 제 손에는 바로 그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멎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저는 객석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 나미와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는 아들 일산, 그리고 기대감에 찬 눈으로 저를 보는 사돈 내외를 차례로 훑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최대한 온화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사부인,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어요. 제가 오늘 사부인을 위해 아주 특별하고 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며느리가 제게 선물해 준 것인데 써보니 그 품질이 너무나 귀하고 훌륭해서 저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좋은 것은 귀한 분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 왔습니다. 부디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하객들 사이에서는 어머, 며느리가 뭘 선물했길래 저렇게 칭찬을 하실까 하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사돈은 감격한 표정으로 아이고 사부인. 뭘 이런 것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제 손을 잡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사돈에게 정중히 건넸어요. 모든 하객의 시선이 단 한 곳, 사돈의 손에 들린 화려한 선물 상자에 집중되었어요. 사돈은 설레는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그 탐스러운 금색 리본을 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나미는 어깨를 으쓱하며 뿌듯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마 자기가 사준 비싼 선물인 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리본이 풀리고 사돈의 손이 반짝이는 비단 포장지를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바스락거리는 포장지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리고 마침내 상자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연회장 안에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단 한 곳, 제 사돈의 손에 들린 화려한 선물 상자에 집중되었어요. 사돈은 설레는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그 탐스러운 금색 리본을 풀기 시작했죠. 며느리 나미는 어깨를 으쓱하며 뿌듯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마 자신이 추석 때 제게 건넸던 백화점 선물이 어떤 식으로든 업그레이드되어 장모님께 전달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마 역시 우리 시어머니는 통이 크셔. 내가 드린 선물이 마음에 드셔서 장모님께는 더 좋은 걸로 선물하시나 보내 하는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리본이 스르륵 풀리고 사돈의 손이 반짝이는 비단 포장지를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바스락, 바스락거리는 포장지 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죠. 아들 일사는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질끈 눈을 감았고 저는 반대로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며느리 나미의 얼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저 아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어떻게 사라지고 경악으로 물드는지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거든요. 마침내 포장지가 모두 벗겨지고 화려한 금박 상자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사돈은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처음에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어요.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하얀 수건 10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으니까요. 아마 이게 뭐지? 싶었을 거예요. 주변 하객들도 웬 수건이지? 하는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상자에서 수건 한 장을 꺼내 든 사돈의 눈이 수건 귀퉁이에 선명하게 박힌 파란색 자수를 확인하는 순간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호수탕? 그 세 글자는 사돈의 얼굴을 순식간에 새하얗게, 아니, 새파랗게 질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사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수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글씨는 사라지지 않았죠. 사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환하게 웃고 있던 입가는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어요.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받아야 할 최고의 환희의 순간이 최악의 수치심과 모욕의 순간으로 변하는 데에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며느리 나미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어요. 의기양양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동공가 확장된 채 상자 안의 수건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어머, 니 저게 왜? 나미는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 아이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건넨 그 하찮은 목욕탕 수건이 이렇게 화려한 포장을 하고 자신의 어머니 칠순 잔치 단상 위에 오르게 될 줄은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사회자마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하객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바로 사돈이었어요. 이성을 잃은 사돈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미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나미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세게 후려치며 고함을 질렀죠. 이남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너 이게 뭔지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쩌렁쩌렁 울리는 사돈의 목소리에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나미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사돈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리쳤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 망할 계집애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사돈의 남편과 다른 자식들이 달려들어 말렸지만 한번 터진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단상 위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리고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이제 이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온화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하지만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어요. 사부인 진정하세요. 그리고 하객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에 소란스러웠던 연회장이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저 수건은 얼마 전 추석에 저희 며느리가 저를 위해 백화점에서 직접 골랐다며 선물해준 아주 귀한 수건입니다. 제 말에 하객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제가 며칠 써보니 호수탕의 수건이 어찌나 질이 좋고 톡톡한지 저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은 제 소중한 사부인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 오늘 특별히 선물로 준비해 온 것입니다. 부디 제 깊은 뜻을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호수탕 수건이 참 좋더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안은 그야말로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발칵 뒤집혔어요. 눈치 빠른 몇몇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웃음을 터뜨렸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제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목욕탕 수건을 훔쳐다 시어머니한테 선물로 줬대. 그걸 또 시어머니는 사돈 생일 선물로 되돌려줬네. 세상에 저 며느리 얼굴 두꺼운 것 좀 봐.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며느리 나미의 심장에 박혔을 거예요. 나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도 들지 못했죠. 자신의 잘못이, 자신의 탐욕이,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돈의 칠순 잔치는 그렇게 제 며느리의 공개 처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돈의 칠순 잔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막을 내렸어요. 주인공이었던 사돈 내외는 하객들에게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고 제 며느리 나미는 친정 식구들에게 이끌려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죠. 남은 하객들은 저희 가족을 흥미로운 구경거리 삼아 수군거리기 바빴어요.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당당하게 받아내며 아들 일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연회장을 나왔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들은 운전대만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아이의 심정도 아마 저만큼이나 복잡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날 밤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죠. 사부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그런 사돈을 담담한 목소리로 위로했어요. 사부인,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남이도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아이들 일은 아이들이 해결하도록 우리 어른들은 지켜보시죠.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를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통쾌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리고 쓰린 것은 어쩔 수 없었죠. 다음 날 저녁 아들 일산이 퇴근길에 나미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퉁퉁 부은 눈에 초점 없는 얼굴을 한 나미는 제 앞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죠. 어제 연회장에서의 그 뻔뻔하고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우리 세 사람을 짓눌렀죠. 그 침묵을 깬 것은 아들 일산이었어요. 아들은 이전에 우유부단하고 어리숙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내를 다그쳤죠. 이남이, 너가 대체 왜 그랬는지 오늘 어머니 앞에서 전부 다 사실대로 말해. 변명이나 거짓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아들의 말에 나미의 어깨가 움찔 떨렸어요. 하지만 나미는 한참 동안이나 입을 열지 않았죠. 그러자 일산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말하라니까. 당신의 그 하찮은 욕심 때문에 어머니가, 그리고 내가, 당신의 부모님이, 어제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그런데도 아직 입이 안 떨어져? 남편의 거센 추궁에 나미는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흐느끼기 시작하며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실은 갖고 싶은 가방이 있었어요. 가방? 내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인데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잔소리할 것 같아서 몰래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았는데 추석이 다가오니까 어머니 선물 살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기가 막혔어요. 고작 명품 가방 하나 때문에 그깟 사치품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목욕탕 수건을 선물하고 목욕탕 비품을 훔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알뜰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 지독한 이기심과 허영심에 몸서리가 쳐졌죠. 일사는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뭐, 가방? 고작 그깟 가방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도둑질까지 했다는 거야? 너 정말 제정신이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간 제가 미쳤었나 봐요. 순간 미쳤어? CCTV 영상을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던데? 너 상습범이잖아. 아들의 외침에 나미는 더 이상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려 잘못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사돈 내외가 들어왔어요. 아마 아들이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죠. 딸의 추악한 진실을 모두 듣게 된 사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내가 저런 걸 딸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었구나. 안사돈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바깥사돈은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사돈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사부인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못난 딸 자식을 대신해서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황급히 사돈을 일으켜 세웠어요. 사부인, 이러지 마세요. 왜 사부인께서 무릎을 꿇으세요? 잘못은 나미가 한 것인데요. 모든 것이 밝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나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어요. 나미는 제 앞으로 기어오다시피 다가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는 정말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은 어제 연회장에서 흘렸던 당혹감과 수치심의 눈물과는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무시하고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다 제 허영심 때문이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을게요. 나미는 제게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원망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래요. 제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 제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나미와 일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호수탕이었죠. 며느리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의 시작과 끝은 모두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나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죠.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몰아치고 있을까요? 호수탕에 도착하니 김영희 사장님이 마침 카운터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세 사람을 본 김 사장님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미는 김 사장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미는 그동안 자신이 목욕탕에서 훔쳤던 물건들의 목록을 적어온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어요. 수건, 샴푸, 린스, 빗, 종이컵까지. 그 목록은 생각보다 길었죠. 아들 일사는 미리 준비해온 돈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지른 일이니 남편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보신 금액을 전부 변상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김 사장님은 잠시 나미와 일산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런 김 사장님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김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봉투를 받는 대신 나미에게 말했어요. 고개 드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사과할 줄 아는 용기고요. 이번 일은 우리 어머님 얼굴을 봐서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봐서 없던 일로 할게요. 대신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김 사장님의 너그러운 용서에 나미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어요.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김 사장님과 화해를 했어요. 김 사장님은 우리에게 목욕탕 무료 이용권을 건네며 말했죠. 자, 이왕 오신 김에 다 같이 목욕이나 하고 가세요. 뜨거운 물에 몸 담그고 묵은 때도 벗겨내고 안 좋은 기억도 다 씻어내세요.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어색하게 웃었죠.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다 함께 목욕을 했어요. 뜨거운 탕 안에 나란히 앉아 있으니 그간 우리 사이에 쌓였던 오해와 미움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며느리의 등을, 며느리는 제 등을 서로 밀어주었어요. 등을 밀어주는 그 투박한 손길 속에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많은 감정들을 나누었죠. 나미는 제 등을 밀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바로 잡아주셔서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 진심 어린 다짐에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사건 이후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명품 가방이나 사치품에 목을 매지 않았고 짠순이처럼 굴지도 않았죠. 대신 무언가를 살 때면 어머니, 이거 필요하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제 취향을 세심하게 챙기는 속 깊은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는 난생 처음으로 제게 직접 쓴 손편지와 함께 비싸지는 않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스카프를 선물해 주었죠. 그 편지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어요. 며느리가 제게 준 스카프보다 그 아이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감싸주었기 때문이었죠. 며느리와의 길고 길었던 갈등이 마침내 끝이 났다는 안도감과 그 아이가 진심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고부 사이에는 정말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미는 더 이상 제 눈치를 보거나 억지로 싹싹하게 굴지 않았어요. 대신 정말 딸처럼 제게 시시콜콜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고 장을 볼 때면 어머니 뭐 좋아하세요? 라며 먼저 제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죠. 저 역시 그런 며느리의 변화가 사랑스러워 예전에는 꼴도 보기 싫었던 그 얼굴을 이제는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초여름 날이었어요. 부산에 사는 제 여동생 정희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죠. 언니 잘 지내? 나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 여동생은 저보다 5살 아래였지만 어릴 적부터 성격이 깐깐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어요. 특히 자기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 저를 만날 때마다 은근히 제 아들 일산과 며느리 나미를 비교하며 속을 긁어대곤 했죠. 어머, 웬일이야? 갑자기 서울에는 무슨 일로? 제 질문에 동생은 목소리를 한껏 높여 자랑하듯 말했어요. 우리 사위 알지? 이번에 회사에서 최연소 부장으로 승진했잖아. 그래서 서울 본사로 발령받아서 집 알아보러 같이 가는 거야. 가는 김에 언니 얼굴도 보고 가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싹 텄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생은 본론을 꺼냈죠. 언니, 내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 작년에 사돈어른 칠순 잔치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며? 말들이 많더라고. 요즘은 괜찮고? 역시나였어요. 아마 잔치에 참석했던 먼 친척 중 누군가가 말을 옮긴 모양이었죠. 소문이라는 것이 의뢰 그렇듯 좋은 이야기는 축소되고 나쁜 이야기는 부풀려져 동생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게 뻔했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이고, 지난 일을 뭐하러 이야기하니. 다 잘 해결됐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낸다. 정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언니. 내가 보기에 언니 며느리는 처음부터 좀 맹랑한 구석이 있었어. 언니가 너무 잘해주니까 애가 버릇이 없어진 거야. 며느리는 처음부터 꽉 잡아야 하는 건데. 동생은 자기가 무슨 인생의 선배라도 되는 양절을 가르치려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적당히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죠. 며칠 뒤 동생이 정말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죠. 괜히 동생의 뾰족한 말을 듣고 상처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동생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 나미가 불쑥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근처에 외근 나왔다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빵 사왔는데. 나미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서다 소파에 앉아있는 동생을 보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동생 역시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등장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쌀쌀맞은 표정으로 나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어머, 새아가구나. 오랜만이네.
그런데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건 무슨 경우니? 동생의 첫마디는 가시가 돋친 말이었어요. 나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그 아이는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이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오실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드리는 건데. 예전에 남이었다면 어머니 집에 제가 오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해요? 라며 쏘아붙였을 테지만 지금의 남이는 달랐어요. 그 아이는 묵묵히 동생의 비난을 받아내고 있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러워 서둘러 나섰어요. 아니다, 정이야. 내가 남이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오라고 했다. 그리고 외근 나왔다가 애미 생각해서 빵까지 사온 기특한 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제 말에 동생은 입을 삐죽거리며 나는 다 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라며 물러섰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새 여자의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나미는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어요. 동생이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 대령하고 시원한 음료수를 만들어다 주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겼죠. 그런 며느리의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생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새아가는 과일을 참 못 깎네. 우리 며느리는 아주 호텔 주방장처럼 깎는데. 어머, 이 집은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니? 우리 아들네는 시스템 에어컨이라 24시간 쾌적한데. 동생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며느리와 아들 자랑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나미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제가 나서면 오히려 나미가 더 난처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사건은 그날 오후에 터졌어요. 동생이 거실 소파에 앉아 오렌지 주스를 마시다가 그만 손을 헛디뎌 주스를 소파 쿠션 위로 왈칵 쏟고 말았죠. 어머나, 어머나 어떡하니. 동생은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어요. 제가 막 행주를 가지러 부엌으로 가려는데 동생이 며느리를 향해 날카롭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아가, 이거 비싼 소파 아니니? 가죽이라서 얼룩지면 잘 안 빠질 텐데. 어떡하니 정말. 그 말에는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는 식의 묘한 책임 전가가 섞여 있었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전의 남이었다면, 물건의 가치에 집착하던 그 시절의 남이었다면 분명 얼굴부터 굳어지며 이거 지난달에 큰 맘 먹고 산 건데 어떡해요. 라며 짜증을 냈을 테니까요. 동생은 분명 그걸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나미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어른스럽게 대처했죠. 어머, 이모님, 괜찮으세요? 옷에는 안 묻으셨고요. 나미는 휴지를 뽑아들고 달려와 동생의 옷부터 살폈어요. 동생이 괜찮다고 하자 그제야 쿠션을 향해 말했죠. 괜찮아요, 이모님. 소파야 얼룩지면 닦으면 되죠. 가죽 전용 클리너로 닦으면 금방 지워질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감동하고 말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변했구나. 물건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구나. 저는 나미가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죠. 동생은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반응에 오히려 자기가 더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 일상까지 퇴근하고 우리는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사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죠. 동생은 어떻게든 며느리의 흠을 잡아내려는 듯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새아가는 아직도 요리를 잘 못하나 보네. 국이 좀 짜다. 우리 며느리는 한식 자격증도 있는데 새아가는 뭐 배우는 거 없니?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저는 묵묵히 며느리 대신 맞아주었어요. 내 입에는 간이 딱 맞는데. 그리고 우리 남이는 바깥일 하느라 바빠서 요리 배울 시간도 없다. 제 방어에 동생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마침내 동생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정면으로 며느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세아가, 내가 오늘 보니까 사람은 참 착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작년에 그 일은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목욕탕 수건을 선물할 생각을 다 하니? 우리 집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다. 동생의 직접적인 공격에 식탁의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었어요. 남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수저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고 아들 일산은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죠. 이모. 일산이 소리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어요. 그리고는 제 동생, 정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가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정희야, 그만하거라. 제 말에 동생은 기세등등하던 표정을 거두고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살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지만 자기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며 상처를 주는 건 아주 못나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굳어있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남이 작년에 분명 큰 잘못을 했지.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누구보다 아프게 뉘우쳤고 지난 1년 동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단다. 나는 다 봤어. 나는 지금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는 완벽한 며느리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남이가 세상 그 어떤 며느리보다 더 대견하고 자랑스럽단다. 제 말이 끝나자 식탁에는 칼로 베인 듯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동생 정희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 일사는 저를 존경과 안도가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제 옆에 며느리 나미는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건 슬픔이나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자신을 가장 미워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감싸주고 변호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어요. 괜찮다. 이제는 다 괜찮다. 하는 무언의 위로를 담아서요. 그날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동생은 입맛이 없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와 아들, 며느리는 말없이 남은 음식을 정리했죠. 어색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마치 큰 전쟁을 함께 치르고 난 전우들처럼요.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아들은 사랑스럽다는 듯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은 예전처럼 아내의 눈치를 보는 불안한 눈빛이 아니라 한 명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아내를 존중하고 아끼는 성숙한 남편의 눈빛이었죠. 동생이 방으로 들어간 뒤 아들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는 그저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됐다. 내가 내 식구 감싸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너는 이제 남이 옆에 가서 위로해 주거라. 오늘 많이 놀랐을 게다.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며느리에게로 향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 나미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죠. 손에는 따뜻한 대추차 두 잔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잠 안 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어요. 창밖의 달빛이 거실 안으로 은은하게 쏟아져 들어왔죠. 어머니 한참 만에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아직도 살짝 잠겨 있었죠.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이모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라서 사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이니까 평생 제가 안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다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 편을 들어주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 같은 걸 어머니께서 감싸주실 줄은. 며느리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남이야, 내 어머니. 이제 다시는 너 자신을 저 같은 거리라고 부르지 말거라.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너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사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지난 1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 내가 그걸 받고 내가 그걸 인정한다. 그러니 너 자신도 이제 너를 용서해 주어야 해.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오늘 정의 앞에서 네 편을 든 건 단지 며느리라서가 아니야. 내 동생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로 지금의 너가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그랬단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너는 그걸 해냈어. 그러니 이제 너는 잘못을 저질렀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내 며느리고 내 딸이다.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죠.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편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모녀 사이가 된 것이었죠. 그동안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앙금마저 그날 밤의 눈물과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 정희는 어색한 표정으로 아침상에 앉았어요. 밤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굴이 her숙해 보였죠. 식사를 마친 뒤 동생은 서울에 온 목적인 집을 보러 가야 한다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관을 나서기 전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와 며느리에게 다가왔죠. 동생은 제게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미안해. 내가 어제는 너무 말이 심했어. 언니 속상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새아가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어른답지 못하게 굴었어. 동생의 사과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동생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이모님.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던 일인데요, 뭘.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어른스러운 대처에 동생은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멋쩍게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동생이 떠나고 나니 시끄럽던 집안이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었죠. 저는 며느리와 함께 나란히 앉아 과일을 깎았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도 저희 집에서 드실래요? 어제 이모님 때문에 제대로 식사도 못 하셨잖아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렴. 오늘은 우리 며느리 솜씨 좀 제대로 구경해 볼까?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어요. 예전에는 그토록 가기 싫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곳처럼 느껴졌죠. 며느리는 서툴지만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고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며 어릴 적 동생과 다투었던 이야기, 아들 일산이 어렸을 때 저질렀던 실수담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한참을 웃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요. 상자 안에는 예쁜 자수가 놓인 손수건이 들어 있었죠. 어머니 우실 때 쓰시라고요. 며느리의 짓궂은 농담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울 일이 뭐가 있다고. 앞으로는 기뻐서 우실 일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우리는 또 한 번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를 바래다주는 아들 내외의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호수탕 사건은 제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아프고 힘든 시련이었죠. 하지만 그 시련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용서란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고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는 딸처럼 사랑스러운 며느리와 든든한 아들이 꽉 채우고 있죠. 시련이라는 뜨거운 불길이 우리를 감쌌지만 우리는 그 불길 속에서 서로의 불순물을 모두 태워버리고 더 순수하고 빛나는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우리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처럼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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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